이런 몇몇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는 보다 작은 스타트업,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기업 아니면 대행사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갈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예, 저희 아스쇼는요. 한 회사의 인턴분이 들어도 좋고요. 대리님이 들으셔도 좋고요. 과장님이 들으셔도 좋고요. 사장님이 들으셔도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미래의 사장님, 미래의 대표님이 들으면 더욱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아웃스탠딩의 조혜리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조혜리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조혜리 기자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벤처 투자 쪽에 혹한기가 닥치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 외에도 사실은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진짜 대구조조정의 시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업계에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문득 이 많은 퇴사자들은 다 어디로 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두가 스타트업 업계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쵸. 또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좀 문제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그간 이제 아스에서 쓰던 글이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금은 들었어요. 이게 저희는 경제산업 배트에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다룰 때도 그간 생각해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제가 논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적이 사실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쵸. 이제 불필요한 인력을 내보내고 그래도 내실화를 했으니까 이 다음에 재기를 노려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얘기를 많이 써내는 만큼 약간 그걸로 보일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안 보였던 약간 그 직원 개개인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좀 얘기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조조정 이후에 이직 현장에 대한 기사를 썼고요. 그래서 오늘 아스쇼에서는 그 기사를 기반으로 구조조정 그 이후 이직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기사를 쓸 때 취재를 위해서 구조조정 경험자를 찾는다는 모집글을 올렸었거든요. 이게 워낙 민감하니까 저는 사실은 제보자가 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반대였습니다, 사실. 그거 엄청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제보 신청을 조기 마감을 해야 될 정도였고요. 다 정리해보니까 이제 한 26분 정도가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다들 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정말 열화 같은 그런 지원 속에서 이렇게 받은 이야기들인 만큼 굉장히 생생한 얘기가 담아져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하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은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스타트업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질 때의 그 상황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스타트업들이 사실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좀 무서울 정도로 다 똑같습니다. 이게 돈이 떨어져서 그죠? 그리고 특히나 투자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편인데요. 일단은 보통 후속 투자를 무리 없이 받을 거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거의 대부분 100이면 100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어찌 후속 투자를 받기로 해요. 기존 투자사한테서.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투자사들이 감원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죠.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지 사람을 줄여야지 투자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얘기를 나눴던 어떤 취재원이 소속되어 있던 직장이 무리하게 외형 확장 정책을 이렇게 펴다가 자금이 고갈되고 자본 잠식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 투자도 못 받고 신용대출도 안 되니까 기존 투자사에다가 손을 빌렸고요. 근데 이 투자사가 인력 50%를 감축하라는 조건으로 이제 긴급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하나의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사실 투자사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요구를 한 거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 때문에 50%가 또 나가야 되니까 정말 뭐랄까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안타까운 사람들만 있는 상황 네, 이렇게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급작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요. 조직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지점에서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뭐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든가, 뭐 구제 신청을 한다든가, 뭐 소송을 건다든가 대응하는 경우는 없나 하는 의문이 사실 제일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허점이 많은 그런 절차로 구조조정을 하는 케이스가 많을 것 그쵸, 같았거든요. 급작스럽기도 하고. 예, 네. 근데 제가 이야기해 본 곳 중에는 두 곳 정도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 두 곳도 사실 하나만 되게 확정적이고 다른 곳도 뭐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뚜렷하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이런 식으로 좀 임시적인 형태로 직원들이 뭉쳐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였는데요. 생각해보면 스타트업들이 노조 개념이 좀 별로 이제 그쵸. 많이 자리 약하죠. 잡혀 있진 예.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다들 많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입장을 뭐 수렴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럴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거고요. 개인으로서 대항을 할 각오를 하기는 좀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평판만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통보를 내가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 이직을 빠르게 하는 게 그냥 나에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 그 통보를 받는 과정이 사실은 취재원들이 제일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는 대목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지고 막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이러면서 합의서에 사인을 약간 반강요 당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진퇴사 처리할 거고 실업급여도 받게 해줄 수 없고 이 이야기를 발설하면 소송을 걸 거고 동료들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뭐야 완전 화나는데요? 네, 그래서 막 사인을 하지 못하면 어디냐고 물어볼 뻔했어. 이 방을 못 나간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저도 조금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거 녹음하셨을까요? 뭐 당연히 녹음은 못 하셨죠. 갑자기 가자마자 그런 얘기를 들을 아니 거라고. 그 완전히 진짜. 네, 생각을 못 하셨으니까. 그러고 이제 집에 한두 시간 이후에 집에 도착하셨겠죠? 그랬더니 메신저랑 메일이 다 끊겨 있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근데 합의서에 사인을 하면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권고사직인데 해고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는 다닐 수 있다. 근데 OA팀으로 가야 되고 OA팀은 당연히 업무를 할 게 없으니까 탕비실 청소를 하셔야 된다. 서비스 기획자인데. 예, 그래서 그리고 가면은 뭐 당연히 위로금 이런 거는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제가 가져온 거긴 해요. 뭐 물론 회사가 이제 이게 아니고 상황을 좀 그간 어려워지는 상황을 좀 자주자주 공유하고 소통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면 회사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진행은 했지만 구성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여전히 좀 좋은 인상? 그래도 이제 그래도 회사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심지어 막 졸업식처럼 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물론 이런 이상적인 경우는 정말 소수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면은 사실 대상자 외에도 남아있는 직원분들한테 되게 심적으로 영향이 되게 많이 갈 것 같거든요. 실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퇴사자들이 또 줄줄이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회사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실망을 해서 그런 것도 큰 것 같고요. 이직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저렇게 사람을 쉽게 내보내는데 나만 책임감을 느끼고 남아있는 건 약간 나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죠. 되게 뚜렷한 징후인데 그것 때문에 회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좀 비관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사실 나간 사람들의 몫까지 감당을 하면서 회사를 약간 살려내야 되는 미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조정 대상자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구조조정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들이 회사에서는 정말 원치 않는 상황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직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직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 시장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되게 쟁쟁한 기업들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니까 나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경쟁할 엄두가 안 난다. 그러니까 침몰하고 있는 배인 건 알겠는데 이것도 못 내리겠다. 이러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는 생생한 현장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일단은 다시 구조조정 대상자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직을 준비하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뭐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직후에 바로 구직을 시작하게 되겠죠. 보통은 통보부터 진짜 퇴사하게 되는 시점까지는 2,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짧은 경우도 꽤 많아요. 막 일주일 짧으면 네, 뭐 한 달 이 정도만 주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뭐 대상자들은 아무튼 얼마가 되든 간에 이 기간 동안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구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도 네.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서 아예 그러라고 권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장비를 수거해 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자리도 장비고 이러니까 그쵸, 다 그쵸. 수거해 가서 반강제로 그렇게 집에서 구직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직자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공백기랑 실제 구직 기간이 조금 달랐어요. 네, 이제 공백기가 조금씩 더 짧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커리어 패스를 충분히 고민을 못하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회고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구조조정 이후 지금까지 회사가 벌써 2-3번 바뀐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딴 데 갔는데 이제 급하게 찾느라 이제 좋은 회사를 천천히 숙고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급하게 나와서 또 딴 데를 가야 되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벌써 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실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모두에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만 들어도 그분들의 심란한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것 그런데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넥스트 스텝을 밟으셔야 되니까 다음 직장은 어떤 곳으로 좀 고려를 하실까요? 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빨리 합격하는 곳. 네, 돈을 그쵸. 벌어야 현실적으로. 하니까요. 네네네. 네. 특히 약간 결혼을 했거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쵸, 이러신 분들이 특히나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아주 만족스러운 이직을 하기는 어렵겠죠. 속도가 그쵸. 최우선이면. 실제로 제가 이야기 나눈 분 중에도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래서 속도를 최우선으로 뒀다는 취재원 분들이 몇 계셨고요.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여자분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근데 뭔가 이 공백기가 있는 상태로 결혼을 하면 다시는 뭔가 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했다. 그래서 더 죽기 살기로 빨리 이직했다는 분도 계셨고요. 네, 두 번째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이거는 다시는 스타트업에 가지 않겠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 다시는 스타트업에 가지 않겠다는 말이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군요. 예,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생생한 멘트인데 뉘앙스가 좀 글로 하면 와전될까봐 안 적은 멘트가 있는데 네. 제가 그 다음에 어떤 데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 진짜 진부한 회사 가고 싶어요. 막 굴뚝에 연기 피어오르고 사무실에 먼지 쌓여있고 이런 데 가고 싶다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막 비꼬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게 투자를 받아서 빠르게 성장도 할 수 있지만 추락할 때는 이렇게 좀 급하게 구조조정까지 단행해야 되는 스타트업의 양면을 모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이랑 재무가 안정적인 회사를 다음 이직처로 고려하게 됐다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원래 대기업 출신이었는데 스타트업으로 온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많죠. 이제 스타트업 붐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스타트업에 품었던 로망을 버리고 이제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세 번째는 어디죠? 세 번째는 스타트업인데 매출 구조가 확실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스타트업 특유의 조직 문화나 업무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약간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대기업에 가면 그런 보수적인 문화에선 나는 절대 일을 못할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구직자들조차 그래도 수익 모델이 확실하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이제는 중요하게 볼 것 같다. 이제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웠다면 뭐 수익 모델이 뚜렷하지 않았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구석이 무언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걸 경험한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꼭 막 엄청 유명하지 않아도 아니면 커리어 점프 막 이게 아니어도 좀 안정적으로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이제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얘기를 들으니까 저의 마음이 계속 심란해졌던 이유는 사실 지금 기업들이 채용을 다 줄이고 있다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엄청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도 네. 뭐 직군 하나에 막 여기 들어가고 싶다는 지원서가 막 2, 네, 300인데 열어보지조차 그러니까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볼 필요가 없죠, 이제 많이. 예, 이런 상황에서 가실 데가 있는지 솔직히 너무 죄송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별로 없습니다. 예. 네. 그 직군을 막론하고 진짜 거의 모든 취재원들이 그분들도 다 예전에 이직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때에 비해서 그냥 체감상 이직 기회가 확연히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가장 크리티컬했던 직군은 아무래도 마케터, 에디터, UX 라이터 이런 직군들이었습니다. 이게 딱 사실 보면 아시겠죠. 이제 매출에 기여는 하지만 이게 기여하는 바가 아주 가시적이지는 않은 그렇죠. 네, 간접적인. 좀 부가가치를 내는 거에 가까운 직군들이고요. 사실 이런 직군들은 회사에 있던 포지션들도 내보내는 상황이에요. 거의 내보낼 때 우선순위가 되시죠.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채용 TO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근데 이게 의외였던 거는 꼭 개발자라고 상황이 엄청 나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건 정말 의외군요. 네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본 분 중에 6년차 개발자인 분이 있었는데 네. 원티드에서 막 엄청 유명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제 괜찮아 보이는 회사로 한 20곳 지원했는데 면접은 2곳밖에 못 봤다. 개발자인데도. 예, 6년차면 사실 연차가 꽤 있어서 수요가 있을 그쵸, 시기거든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이보다 저연차다. 1년차, 3년차, 3년차 이하 이 정도다 하면은 훨씬 치명적일 거라는 의견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게 요즘은 노코드 툴도 되게 발달했고 그렇죠. 뭐 챗GPT 같은 AI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황에는 저연차 개발자를 굳이 고용해서 해결해야 할 수준의 문제다? 이러면 어떻게든 툴을 써가지고 해결을 하고 말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직 취약 직군들의 경우에는 직속 상사가 나서가지고 이직을 주선하시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 케이스가요? 좀 멋있죠. 네. 그러니까 그 취약 직군인 이 친구들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회사가 그냥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고 능력이랑 인성은 내가 보장한다. 네, 그러니까 다들 인터뷰 기회를 주시라. 이래서 반응이 꽤 좋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빠르게 다들 이직을 성공했다고 하시고요. 그 외에도 그 팀장님 본인이 이직을 하면서 팀원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어요. 방금 치였어요 지금 심장이. 역시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또 이럴 때 멋있는 분들이 등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황 초기냐 그리고 불황 초기 말고 이후에 조금 불황이 심화된 상태 그것도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2022년에서 2023년 초반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나눠보면 그래도 그때는 바로 이직을 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들도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그래도 구조조정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2023년 초반에 이직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실 2022년 말에 이미 이력서를 한번 뿌려봤대요. 네. 근데 연락이 좀 많이 와서 좀 쉬셨대요. 내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러고 했는데 2023년 초에 다시 뿌려서 이제 가면서 이게 막차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때. 네. 그렇군요. 마음이.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중순 이후에 이제 네. 얘기를 해본 분들은 확실히 좀 아직 못 구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물론 기간이 아직 많이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2023년 중순부터는 상황이 보다 악화됐다. 이런 평이 많았고요. 결론은 지금 바깥이 정말 춥다. 갑자기 추운데. 근데 이직 기회만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다시 새로 채용할 때 기준 자체가 되게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엄청 인재들도 엄청 많은데 그래서 더 못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거의 2인분을 요구한다. 이렇게 체감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결론이긴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어렵고 돈 아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그래도 채용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한 명을 뽑아도 더 깐깐하게 더 효율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게 당연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기획자 직군은 어떤 변화를 체감했다고 하시냐면 약간 PM보다는 PO에 가까운 역량을 찾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PM형 약간 플랫폼 서비스 빠르게 만들고 에이전시처럼 쳐낼 수 있고 이런 기획자를 원했다면 이제는 약간 무조건 쿠팡이랑 토스로 대변되는 PO형 이게 좀 비즈니스적인 시각이 있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제 기획자가 화면과 기능만 만드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야 한다. 좀 이런 걸 요구받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채용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훨씬 늘어난 상황이죠. 네. 채용 시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지션에 지원하는 인원도 늘어나고요. 전반적인 수준도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취재원분 중에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네. 면접에까지 들어가게 된 분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면접관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보면서 이렇게 화려한 스펙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직무에 지원서를 낼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소위 다운을 해서 냈다 싶은 이력서가 너무 많았고 정말 치열하구나 이런 체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방송인데요. 아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 구조조정 대상자였다는 게 그거를 이력서에다 쓰는 게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통 이력서에는 안 쓰시지만 보통 구조조정을 어느 기업이 했다는 건 저희가 많이 알잖아요. 네, 다 소문 나고. 네, 특히 유명한 곳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면접관들이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퇴사 사유를 물어볼 때 그쵸.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난감하시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져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만약 불리하게 작용하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구직자 당사자분들은 답이 정말 다 달랐거든요. 그게 이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그쵸, 하긴. 구직자 네. 이제 구직을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였던 그 네. 취재원분에게 여쭤봤는데 그분의 대답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죠? 어떤 구조조정 대상자냐에 따라 다르다. 이게 정말 저성과자여서 잘린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역량이 있는데도 정말 너무 많이 잘라야 돼가지고 잘라야 되거나 뭐 아니면 그냥 이제 본인은 대상자가 아닌데 회사에 성장 동력이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냥 알아서 제 말로 뭐 희망퇴직 같은 거 받을 때 그럼 나도 뭐 보상받고 나갈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량이 있는 캐릭터인데 나온 거라면 꺼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요즘은 채용을 하는 회사 자체도 구조조정을 이미 진행했을 경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사실 이제 했고 이러면은 거의 다들 이제 조용히 이제 떠나는데 그럼에도 저 남아서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경험해본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방금 구조조정 대상자도 종류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저성과자에서 구조조정이 된 사람과 역량은 충분하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구조조정 된 사람 그러면 당연히 후자를 기업들은 뭐 뽑는 거는 별로 꺼리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면접 스킬로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티가 날 것 같기도 했어요. 약간 이력이나 면접 대답 같은 거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일을 못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분들도 티가 날 거고. 하긴 또 레퍼 체크도 할 수 있기도 하고. 뭐 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을 되게 원하고 이제 키워주려고 했던 건가 아닌 건가는 그분들 눈에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뭐 듭니다. 전문가들이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튼 뭐 구직자의 케이스나 아니면 각 회사의 성향도 좀 다르겠죠. 아무리 그래도 무조건 구조조정했던 회사 출신은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케바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특히 구직자분들은 경험이 굉장히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퍼레터까지 받았는데 마지막에 저희 그 퇴사 일정 조정하느라고 저희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약간 운신이 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마지막에 오퍼레터 회수당했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마지막에야 내 구조조정 얘기를 꺼냈다가 회수당한 분도 있다고 했고요.
그냥 진짜 별거 아니게 넘어갔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냥 면접관들이 약간 왜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요즘 정말 바깥이 어려운가 봐요. 그냥 이러고 넘어갔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근데 물론 어떤 경우든 간에 구조조정 대상자분들은 이직을 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이것만은 그렇죠. 네, 팩트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너무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고 느껴져가지고 논문을 찾아본 분도 있대요. 근데 구조조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 회사의 경영진도 불신하는 경영, 그 경향이 있더라.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와중에 이제 좋은 케이스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뭘까요? 구조조정 상황에 대처를 좀 잘해서 자기 약간 매력을 오히려 어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해서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도 구조조정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브런치 글을 썼는데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고 나도 대상자지만 여전히 우리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다. 잘 되고 있고 막 이런 사정 때문이지 막 경영이 어려워진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을 한 10건 넘게 받았대요, 이분이. 네,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이직을 되게 빠르게 했습니다, 이분은. 거의 1, 2주 만에 이직 결정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자기 조직을 끝까지 그렇게 애정을 하는 사람이면 탐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고도의 노림수는 아닙니다. 제가 써봤습니다. 아무튼 상황을 잘 뒤집으셨네요. 네. 그러면은 혜리님이 굉장히 많은 취재원분들과 얘기를 나누셨는데 보통 결국 선택하는 이직처는 어디입니까? 네, 극과 극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잘 가는 분들은 여전히 잘 가세요. 네, 이런 분들은 근데 얘기 나눠보면 그 전에 커리어도 이미 좋으시더라고요. 약간 스타트업에 재직을 했더라도 저희가 누구나 알만한 그리고 유명하고 규모도 되게 큰 유니콘 이상급의 스타트업들 이러고 보통 그런 분들은 또 본인 연차도 시니어급이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아마 본인도 뭐 이직 노하우도 있으시고 네트워크도 꽤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회사의 규모나 아니면 본인의 처우를 오히려 높여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대기업이나 뭐 우량 중견기업 이렇게 가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셨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 그간 이제 쌓았던 성과, 평판 아니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많이 뽑았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 저는 사실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이제 운 좋게 이직을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주니어들은 네트워크가 잘 없고 이제 시니어 중에 이제 네트워크를 잘 쌓았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한다. 정보 격차랑 약간 양극화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좀 씁쓸. 네. 근데 이런 몇몇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는 보다 작은 스타트업,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기업 아니면 대행사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갈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껄끄러운 얘기지만서도 처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연봉을 낮춰서 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주변에 연봉을 한 10%, 20%씩 깎아서 가는 경우도 많이 많았다. 깎으시네요. 예. 네. 이럴 정도였는데 이게 사실 더더욱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전까지 스타트업 업계에 연봉 인플레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막 개발자 연봉이 막 얼마나 이런 얘기도 정말 많았고 이제 막 어디 스타트업이 약간 C레벨급이다 하는 분들 연봉이 얼마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역량에 비해서 좀 높은 연봉을 받는 인력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좀 있었고요. 이런 분들에게 더는 예전만한 연봉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 듣다가 재밌었던 게 실제로 리크루터들 사이에서는 특정 몇몇 스타트업은 연봉을 여긴 너무 부풀려서 주니까 데려오지 말자 여기 출신들은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대요. 네네. 너무 많이 올리는 곳들은 막 보통 사실 회사가 뭐 연봉을 뭐 진짜 막 3%, 5% 진짜 많이 주면 막 10% 막 이 정도로 올려주는데 연봉을 1년에 40%, 50%씩 올리는 곳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어디도 그 수준을 못 맞춰주죠. 지금 머릿속에 몇 개 기업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드는 생각이 호황기의 역풍이 이렇게 돌아오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씁쓸한데 근데 사실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 이제 직업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 때도 너무 막 이입하지 않고 좀 거리감을 두고 일을 한다던가 약간 아니면 개인 브랜딩에 이제는 좀 계속 틈틈이 힘쓴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하죠, 예. 아예 앞으로는 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창업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오, 네, 예. 완전 이제 네, 완벽하게 이제 안정적인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길 뿐이다 이런 분도 멋지군요. 있었고 이제 또 이거 외에도 나에게 진짜 뭐가 중요한가 하는 직업 가치 기준부터 다시 고민하게 됐다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뭐 타이틀, 안정성 이게 사실은 허상이었다면 나는 뭐가 진짜 중요하지? 이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 시기에 진로 상담을 받았다는 분도 있었고요. 네, 사실 저희 막 굳이 새삼 진로 상담?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 분도 있었고 구조조정을 계기로 그전 커리어랑 아예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됐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아예 대학원에 가거나 뭐 아예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랄까 표피적이라기보다 되게 근본적인 변화를 겪으신 네. 분이 많고 물론 근데 또 이게 제3자로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긴 맥락에서 보면은 그게 약간 전화위복의 계기가 네.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오늘 주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시사점을 몇 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이런 되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저희 스타트업 업계 상황에 대한 고찰을 막 꼭 오피니언 리더들, 언론들 막 이런 데가 아니라도 되게 모두가 집단적으로 많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걸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황기에 진짜 활발하게 조금 이제 들뜬 상태로 투자를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던 투자랑 채용이 이런 구조조정으로 급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하는 결론을 취재원분들이 거의 다 똑같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는 거겠죠. 네, 다들 네, 그런 점이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조정 대상자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또 약간 구직자 입장, 약간 대상자 입장인 거긴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구조조정이 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나눠본 바로는 이분들은 스타트업이 어려워져서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는 좀 높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도. 네. 어려워지면은 사람을 자를 네. 수 있는 네. 것은 맞다. 네, 뭐 이렇게 이쪽 생각하시는 업계는 거죠. 네, 스타트업이란 게 그렇지라는 것 정도는 다들 꽤 이해를 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보통 비판을 하는 지점은 그냥 자른다 자체가 보다는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들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뭐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는다든가 사실 뭐 아까 하루 이런 거는 저도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건 좀 심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뭐 사인 안 하면 못 나간다. 네, 그거는 진짜 법적으로 걸면은 진짜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네, 그리고 약간 네.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네. 있었고 아니면 자르는데 기준이 너무 뚜렷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어차피 자르는 상황에 모두가 만족하고 납득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요. 그렇죠. 또 얘기를 해보면 납득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조정을 뭔가 나이스하게 잘한 케이스를 듣다 보면 저마저도 이번 주제로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구조조정을 했던 기업들도 또 언젠가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보면 약간 다음 넥스트를 고려하는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화두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를 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들에 실망해서 다시는 스타트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언젠가 또 이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이럴 때는 장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철학적으로 저도 계속 반추하면서 방송에 임했던 시간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산업을 취재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아까 혜리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거고 산업의 전반으로 보면 어쨌든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또 정말 인재들을 데려와야 할 때
굉장히 악영향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차를 잘 갖춰서 인간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너무 생생하고 깊이 있는 취재 덕분에 정말 오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불유쾌하지만 정말 업계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깊이 있게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리는 방송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선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